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물론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족보 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과 선조실록에도 실려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16세기 후반입니다. 명종부터 선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그 왕력, 왕의 이름을 쭉 외울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인명선 명종 선조 이때 일입니다. 1500년대 중반, 구체적으로는 1556년부터 시작해서 1580년에 종료되는 한 24년 정도 걸린 사건이죠. 한 사람이 가출을 합니다. 실종이 돼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엎치락 뒤치락 반복을 한 끝에 사형, 자살, 고문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6명이 목숨을 잃고 한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비극인데 보는 사람들에게는 재미가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죠? 자, 먼저 명종실록 보겠습니다. 명종실록 명종 19년 3월 20일 1564년이 되는데요. 이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학생 유연을 처형했다. 이때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과거 준비를 하는 사람. 과거 준비를 하는데 아직 급제하지 못한 사람을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신분적으로는 양반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과거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아마 안 했어도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학생이라는 말은 양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종실록 학생 유연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기록 뒤에 그 배경이 제법 길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대구부에 살던 유유라는 사람이, 대구입니다. 지금 그 경상도의 대구죠. 유유라는 사람이, 처형된 사람은 유연이고 여기는 유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형제예요. 유유가 형이고 유연이 동생입니다. 자, 형 유유가 10여 년 전에 마음의 병을 앓아서 미쳐서 떠돌아다니다가 해주 경내에 흘러들어가 우거를 했다. 해주는 지금 북한에 있는 황해도 해주예요. 우거한다는 거는 남의 집에 붙어 산다는 뜻이죠. 이 우거 말이 나오니까 저 옛날 대학 다닐 때 집에 편지 쓰던 기억나는데요. 요즘은 집에 편지 안 쓰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저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지만, 그래서 이런 참 그 부모님 전상서의 격식이 다 사라졌어요. 부모님 앞에 이런 편지를 쓰죠. 아버지 어머니 기체 후 일양 만강 하십니까? 소자는 이곳 우거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해요. 이 편지는요, 읽을 때 저기부터 읽으면 돼요.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부터 읽으면 되는 편지입니다. 이 다음에 아쉬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용돈이 부족하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편지를 이제 쓰곤 했는데, 그때 등장하는 말이 어디 우거, 하숙집, 자취방 뭐 이런 걸 이야기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제대로 자기 집을 갖추지 않고 남의 집에 이렇게 붙어 사는 것, 요걸 우거라고 합니다. 유유라는 사람이 대구에 살다가 집을 떠나서 해주 어느 집에 우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유유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성과 이름을 바꾸어서 채응룡이라고도 했다. 유유가 채응룡으로 변성명을 하고 해주에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올봄에 첩을 데리고 서울에 왔다. 그러면서 그 매부, 그러니까 누이의 남편 달성도정 이지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달성도정이라고 할 때 이 도정은 종친이 받게 되는 정삼품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매형이 종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삼품의 이 관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허술한 그런 집안은 아니죠. 자, 이지가 집을 나갔던 처남이죠.
처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봐요. 그랬더니 떠돌아다니면서 고달팠던 나머지 얼굴 모습은 변했으나 말과 동작이 영락없는 유유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형이 바뀐 거예요.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영락없는 내가 전에 봤던 그 처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 알려야겠죠. 대구 본집에 알립니다. 대구 본집에서는 누가 살고 있냐면 이 기사의 주인공이죠. 처형당한 학생 유연, 유유의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매형이 너희 형이 나타났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통지를 해요. 그래서 유연이 서울에 올라가서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대구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유연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이 형을 죽이면, 형을 없애면 마지자리를 내가 뺏을 수 있겠구나. 재산도 내가 모두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형을 결박하고 상처가 나도록 구타까지 하고 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관청, 대구부입니다. 대구부에 넘겨요. 형이 아니라 사기꾼이 내 형 행세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대구의 지방관, 대구부사 박응천이라는 사람이 유연의 말을 듣고 이 동생의 말을 듣고 유유를 가두어요. 이게 가짜다 해가지고 가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유의 부인입니다. 첩을 얻기 전에 대구에 살 때 결혼을 했고 백씨 부인이 있었거든요. 이 부인을 데려다가 이자가 너의 남편이 맞느냐라고 물었으면 부인은 분명히 대답을 했겠죠. 맞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면을 안 시켜요. 대면을 안 시킨 것이 이 지방관 박응천의 생각이었는지 불렀는데 백씨가 오지 않은 것인지는 이 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만일 대면하게 했으면 당장 분별할 수 있었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면을 안 시켜요. 그래 놓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유유가 감옥에서 병을 얻어서, 이 감옥이라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없는 병도 얻는 데니까 내가 아파요 하면서 병보석을 신청합니다. 아, 병보석 옛날에도 있었느냐고요? 네, 있어요. 이 병보석을 옛날에는 보방이라고 합니다. 보방. 자, 보방돼서 감옥에서 나왔더니 유연이 그 형을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에 이르렀다. 이때 증거를 없앤다고 한 건 뭐냐면 형을 살해한 다음에 그 사체를 어디다 감췄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이래서 형을 해쳐서 인륜을 어지럽힌 이자를 다스리지 않았으므로 온 도의 사람들이 모두 통분스럽게 여겼다. 여기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에 얼마나 이 참 유교 윤리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경상도 온도 사람들이 통분하게 여겼다. 뒤에 언관이 국왕에게 아뢰어서 의금부에 내려서 추국을 하니 유연이 그 죄를 자복했다. 내가 형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복을 했어요. 그래서 처형했다. 이런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유연이 형을 죽이고 형의 자리를 뺏고 그 재산도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것이 발각이 나서 처형됐다. 자, 이런 기록인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섬뜩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오늘 같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에 나올 수가 없겠죠. 이로부터 16년 뒤에 유연이 이래서 죽음을 처형된 거예요. 16년 뒤에 이때는 명종에 이어서 선조가 왕이 됐을 때입니다. 선조 13년 윤 4월 10일 실록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구에 사는 전 현감 유예원의 아들 유유가, 여기는 이제 유연 형제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유예원이라는 사람이고 유예원은 현감을 지낸 사람입니다. 지난 정사년, 이게 1557년에 광증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미친 증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그 후 갑자년 1564년에 자칭 유유라는 자가 해주에 나타났다.
아니 유유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고 자칭 유유라고 하는 자가 해주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 기록은 벌써 이 유유가 진짜가 아니네 라고 하는 걸 밑바탕에 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 매부 달성령 이지가 자기 집에 데려와 머물게 하고 유유의 아내 백씨와 아우 유연에게 알려서 데려가게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기록하고 명종실록 기록하고 똑같죠. 유연이 즉시 올라와서 그 사람을 보니 모습은 자기 형과 같지 않은데 옛날 집에서 있었던 일을 꽤나 소상하게 말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동생은 여기서 상당히 좀 뭐랄까 헷갈렸던 것 같아요. 모습이 아닌데 우리 어릴 때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우리 집안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형이 아니라면 이런 거 다 모를 텐데 이런 걸 전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집으로 대구로 데리고 가서 형이니까 모시고 가서 거기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가려보자 해가지고 대구로 데려가는 중에 대구로 같이 내려가는 중에 어떤 지점에서 딱 결정을 내립니다. 형이 아니다. 아마 동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관에 묶어보내서 진위를 가려달라고 지방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박응천이 유유를 가두고 신문을 하는데 유유라고 했던 그자, 이제 가짜로 의심받는 그 사람이 자기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거짓으로 병을 핑계대고 보방을 청하고는 그대로 행방을 감추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 사이에 유연이 형을 죽이고 흔적을 없앴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으므로 앞에 명종실록에서는 그 죽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죽였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한 걸음 물러난 게 확실히 느껴지죠. 언관이 추국 이거 이제 불러다가 국문할 것을 요청해서 삼성교좌 이 세 관청이 함께 신문한다는 뜻인데 이 세 개 관청이 굉장히 높은 관청들입니다.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 정말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에게는 서슬이 펄은 이 세 관청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사람을 신문을 하는 이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 책임자, 이걸 위관이라고 하는데 심통원이라는 사람이 유연이 형을 죽였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의심하지도 않고 엄한 형문으로 자백을 받아낸 뒤에 능지처사했다. 앞에 그 유연을 처형했다고 했는데 처형한 방법이 능지처사였던 거예요. 자, 요 능지처사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당시 옥사에서 이 죽었다는 유유의 시신도 없는 상태에서 죄를 단정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고 또 유유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실을 임금께 아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을 가려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난 겨울이면 1579년이에요. 1564년에 일이 끝났고 1579년에 다시 얘기가 나온 겁니다. 15년 뒤에 얘기가 나와요. 홍문관 수찬 윤선각이라는 사람이 경연에서 왕한테 직접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경호년 신민년간에 1570, 71년 요 사이에 장인을 따라서 황해도 순안현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천유용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 천유용은 자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름이 천신데 하늘 천자를 쓰는 천씨입니다. 이런 사람을 봤는데 미친 채 하면서 여기저기 출입하면서 남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행동거지가 미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 거기서 천유용을 만났고 그 뒤에 제가 경상도를 가서 이 사람이 왜 경상도를 갔냐면 윤선각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경상도였거든요. 경상도에 가서 옛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거기서 유유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유유라는 사람이 있었고 동생이 죽였고 그래서 동생이 처형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유유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거기서 봤던 천유용과 모습이 너무도 같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사람 이름을 하늘 천자를 쓰는 천유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째 가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유유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어쩌면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고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헌부에서 왕명을 듣고 평안도에 공문을 보내서 천유용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보내라 했더니 정말로 평안도에서 천유용을 잡아서 서울로 보냅니다. 천유용을 잡아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기가 유유라고 자백을 해요. 그뿐 아니라 자기 4대조 할아버지의 계보 그리고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유인 것이 의심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천유용이라는 이름을 쓴 유유는 갑자년의 일,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죽음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나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 능지처사를 당하고 이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헌부에서는 그렇다면 전에 그 유유라고 했던 그자는 누구지? 찾아내 했는데 마침 또 죽은 걸로 돼 있었고 실종되었던 그 사람을 황해도 해주에서 찾아냅니다. 이 최은규라고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최은규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일을 꾸몄다가 자기가 죽은 걸로 되고 사실은 살아서 해주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15년 전에 그 거짓말이 발각이 된 거죠. 잡혀서 서울로 가는 그 길에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 최은규와 같이 살고 있었던 첩, 그 이름이 춘수인데요. 이 춘수만 서울로 압송이 돼 와요. 자, 최은규는 죽었으니까 이제 춘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춘수는 갑자년에 전에 최은규가 내가 유유라고 해가지고 대구에 가고 그때부터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춘수를 이제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을 밝히게 되는데 갑자년에 유유를 사칭했던 사람은 곧 최은규고 진짜 유유는 갑자년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 모두 밝혀져요. 의금부에서는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너의 형인이 데리고 가라고 했던 그 사람 유유, 유연 형제의 매형, 달성령, 이지 이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최은규를 데려다가 유유인 것처럼 꾸며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유연을 형을 죽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되게 했다. 이게 전부 이지가 벌인 일이야. 이 정상이 매우 흉악하다 해가지고 장을 칩니다. 이거 신장이라고 하는데 장을 쳐서 철저히 국문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지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유유, 영문도 모르고 해주에 살고 있었던 유유는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를 거기다 씌우느냐면 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와봤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도 않고 딴 데서 그냥 모르고 살고 있다니 이거 가만둘 수 없어. 인륜을 무너뜨린 거야 해가지고 장 100대, 도 3년 이렇게 처벌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뒤집힙니다. 명종 때 사건은 유연이 형을 죽였다 해가지고 유연을 처형한 것으로 끝났고 선조 때 사건은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매형 이지야 해가지고 이지를 신문하다가 결국 목숨을 뺏는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떠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자격이 있어 보이죠? 조선시대부터도 이 사건은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왕도 알고 있는 사건이고 많은 조정의 신하들이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했고 이 정도면은 전국에 다 퍼진 이야기가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범인을 알고 보는 추리소설이라고나 할까요? 그 누구한테 심술 부릴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추리소설 맨 앞에다가 범인은 누구다 이렇게 써놓는 거? 추리소설 읽는 그 긴장감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 이야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꼭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꼭 그렇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행동, 판단,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듣게 되는 건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자,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다른 기록이 더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유명한 이항복이 유연전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유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건 또 몇 가지 우연이 겹쳐서 이항복이 유연에 대한 글을 쓰게 되는 건데요. 자,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항복과 이원익은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죠. 이원익이 임진왜란 직후에 창덕궁 서쪽문 바깥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집이 누가 사는 집이었냐면 유연의 부인 이 씨의 친정집이었던 거예요. 이 처형당한 유연이 이미 결혼을 했고 부인이 있었고 부인이 이 씨였는데 그 이 씨의 친정이 바로 이원익의 옆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집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됐냐면 유연의 부인이었던 이 씨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글로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한글로 쓴 이것이 옆집으로 건너가서 이원익이 그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항복한테 이원익이 우리 옆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이거 글로 하나 써줄 수 없겠나 해가지고 이항복이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진 걸까요? 이항복의 관점, 이원익의 관점, 그보다 전에 죽은 유연의 부인의 관점이죠. 죽은 유연의 부인은 당연히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이 사정을 글로 쓴 거고 이 글에는 최종 판결이 난 것처럼 이지가 주범이다. 이지가 채은규를 사주해서 일을 벌였고 그 바람에 내 남편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스토리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유연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렇구나 이 이지 나쁜 놈 뭐 이렇게 욕을 했겠죠. 다 욕을 했겠지만 절대로 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지의 아들들이죠. 이지의 아들들이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해서 아버지 구명운동에 나서요. 이항복을 찾아가서 항의도 했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 쓰신 겁니다.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항복은 이미 쓴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항복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유연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지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거 잘못 쓴 것 같네 라고 하는 글을 또 썼다고 하는데 이 글은 지금 남아있지를 않아요. 자, 이지의 아들들은 다니면서 아버지 구명운동을 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글로 남겨야겠다 해서 권득기라고 하는 선비를 찾아가서 그런 취지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권득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들들의 이 호소에 공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생 송원록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이생은 뭐냐면 이시성을 가진 선비라는 뜻이에요. 허시성 가진 선비를 허생이라고 하잖아요. 허생전처럼 이생은 이시성을 가진 선비 누구냐면 이지의 아들 이언용이라는 사람이고 송원록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지의 아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지가 억울하다.
이거 누명을 쓴 거야. 이런 기록이겠죠? 유연이 억울하게 죽은 건 맞지만, 그건 맞지만, 이지가 뭘 한 건 아니다. 이런 방향에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범인인가? 당연히 가짜 유유, 최은규가 범인이다. 최은규가 나쁜 사람이고, 유연은 억울하고, 이지는 범인이 아니다. 무관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실록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지가 나빠라고 하는 유연전, 이지는 억울해 하는 이생 송원록, 이걸 이제 다양하게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겠죠. 꼭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여러 관점의 사료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2021년에 이 사건을 소재로 한 두 권의 책이 발행이 됩니다. 한 권은 한문학 하시는 분이죠. 강명관 교수의 가짜 남편 만들기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학자 권내현 교수의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연전과 이생 송원록의 차이만큼이나 강명관 교수와 권내현 교수의 설명도 달라요. 두 책을 연달아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책의 어떤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가짜 남편 만들기는 문학작품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조선의 상속은 역사학자가 아주 재밌게 쓴 탄탄한 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주 철저하게 고증이 되어 있는 글이에요. 취향껏 어떤 걸 먼저 읽을지 선택을 하시죠. 두 권 다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등장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유연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유예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구에 살고 있는 양반이에요. 유예원은 현감을 지낸 사람입니다. 현감밖에 못 지내서 하지만 조선시대 현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그 선대를 보면 더 대단해요. 유예원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유연 주인공 형제의 증조 할아버지는 승지를 지냈고, 할아버지는 사간원의 사간을 지냅니다. 승지, 사간, 현감 이런 관직을 대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집안이 만만한 집안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예원에게는 4남 3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넷, 딸이 셋이 있었는데 네 아들 가운데 첫째가 유치, 둘째가 유유, 셋째가 유연, 넷째가 유사입니다. 이 가운데 첫째와 넷째, 유치와 유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형제 중에 둘이 남아 있습니다. 유유는 1526년생, 유연은 1538년생. 형제라고 하지만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납니다.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형제가 남아 있었다. 딸은 셋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152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유유보다 2살이 많은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상대가 바로 실록에 나왔던 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지는 종친이라고 했죠. 누구냐면 세종의 현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세종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천민이어서 이럴 경우에는 얼자라고 하죠. 종친이지만 얼자예요. 자, 이지와 유예원의 첫째 딸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들 하나가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둘째 딸과 셋째 딸도 모두 출가를 해서 사위가 하나, 둘, 세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지에 대한 설명 하나를 더 해야 되겠군요. 이지,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지자가
복이라는 뜻인데 제라고도 읽히고 지라고도 읽히고 시라고도 읽혀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 제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이 지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할 때는 이 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설명의 편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 제로 어디서 한번 해봤더니 이제는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돼요. 이제는이 이제가 주어 동사인지 이제는 지금은이라는 뜻인지 이게 막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유유, 유연 형제도 모두 결혼을 했어요. 유유의 부인은 백씨, 유연의 부인은 이씨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 사람이 아닌데 아주 중요한 주인공 하나가 등장하죠. 최은규라는 사람입니다. 가짜 유유. 그리고 최은규의 첩이 있었죠. 춘수. 그리고 역시 중요합니다. 최은규와 춘수 사이에 최정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춘수가 첩이니까 정백이는 서자죠.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사건은 유유의 가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자료들, 기록들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이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유로 유유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출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연전에 보면은, 이항복의 유연전에 보면 유유가 일찍이 산에 들어가 글을 읽다가 갑자기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가출한 거예요. 유예원과 백씨는, 아버지와 부인은 미쳐서 달아났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 문 밖으로 나갔지만 아버지와 아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아버지는 업이 박하다. 이 업이 박하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거는 쉽게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그대로 자료 그대로 업이 박하다. 글쎄요. 업이라고 한 건 뭔가 그 운명 같은 건데 업이 박하다. 이게 좀 타고나기를 잘못 태어났다? 뭐 운명이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같죠? 그러면서 나무라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했다. 큰아들인데 내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했다. 그래서 집을 나갔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형은, 이건 유연의 말입니다. 몸이 작고 약했으며 수염이 없고 음성은 여성 같았다. 그러니까 뭔가 여성스러운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유유의 남성성을 좀 부정하면서 이게 성적 장애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명종실록 경우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심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선조실록에서는 광증이 일어나서, 미친 증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뭔가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유로 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유유가 가출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집안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유가 가출하고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나요. 누이, 이지의 부인이죠. 이지의 부인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유유가 가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매형, 그 남편이죠. 이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큰형 유치는 그 전에 이미 사망을 했고, 유치의 부인, 그러니까 유연 형제의 형수도 세상을 떠났고, 이 두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큰형이 세상을 떠났고 둘째 형이 실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들 유연이 장남 역할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때 유연은 이미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하나가 있죠. 누구냐면 유유의 처 백씨입니다. 이 백씨는 남편이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이 집안에서 이 백씨 부인의 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유가 가출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한 6, 7년 정도 계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6,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해주에서 나타나요. 자, 이 최은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유유로 나중에 그 행세를 하게 되는데, 이 최은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소개하지 않았는데 요때 한번 나옵니다. 이자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첨은 누구냐면 유유 유연 형제의 고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사촌이죠. 이 사람이 평안병사의 군관으로 평안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해주에서 최은규를 만나요. 그리고는 이 최은규가 유유네 하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유유의 매형이었던 이지에게, 서울에 살고 있는 이지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지가 곧바로 대구 본 집으로 유연에게 편지를 보내서 해주에 살고 있는 최은규라는 사람이 유유로 보이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유연이 그래요? 집 나간 형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즉시 사람을 보내서 형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던 노비 둘을 해주로 보내요. 억종이하고 몽합이하고 둘을 보내는데, 억종이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몽합이는 좀 모양은 달라졌지만 도련님이 맞아요, 유유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임진왜란이에요? 둘이 가가지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다른 그 보고 가운데 유연은 유유가 맞다라고 하는 몽합의 말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억종은 젊은 종이었고 몽합은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을 더 오랫동안 본 내 말이 맞겠지 해가지고 형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종을 보내서 형을 모셔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해주에 가서 형을 모셔와라. 이래서 이제 유연의 종이 해주에 가서 이제 모셔오려고 했더니 뜻밖의 또 최은규가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장례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좀 뭔가 어수선하죠. 자, 그래서 이제 유연도 어쩔 수 없이 거기 형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지는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상태에서 유유가, 사실은 최은규가 서울에 나타납니다. 첩춘수와 아들 경백이를 데리고 서울에 나타나서 이지의 집으로 가요. 이때 이지가 처음으로 최은규를, 가짜 유유를 만나본 거죠. 그리고 이때 이지는 아마 유유가 맞나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유유가 너네 형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최은규가 서울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고종사촌 매형, 뭐냐면 유유 유연 형제의 고모의 사위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잠깐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심융을 만나고 또 다른 친척 김백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전에 해주에서 만난 고종사촌 이자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유유가 맞네라고 판단을 해요. 유유가 맞는다. 이렇게 되니까 대구에 있던 유연이 직접 올라올 수밖에 없죠. 직접 올라와요.
와서 최은규를 뒤에 밝혀지지만 가짜 유유를 만납니다. 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서로 엇갈려요. 유연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지와 심융이 유유가 틀림없다고 강변을 했고 유연은 머뭇거렸다. 왜 그러죠? 유연전은 유연이 억울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이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이지하고 심융이 자꾸 옆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죠. 이색 송원록은 또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유연이 최은규를 만나고는 형님 하면서 얼싸안고 울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최은규가 데리고 온 그 아들 경백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유연이 가짜 유유를 만나자마자 형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이 달라집니다. 이지와 심융은 반신반의했는데 오히려 유연이 확신하는 바람에 이지도 그런가 보다 했다라는 거죠. 이생송원록은 뭐죠? 이지가 억울하다고 하는 걸 밝히려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놓고 두 책이 서로 다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되었건 간에 유연은 진짜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고향에 데리고, 아니지, 형이니까 모시고 고향으로 가서 좀 진위를 더 살펴보자 해가지고 형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는데 아까 그 실록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내려가면서 동행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거 아니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도착하기 직전에 팔거라고 하는 곳에서 노비들을 시켜서 최은규를 묶어서 대구 관하로 보내고 그래서 사건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 관하로 갔어요. 대구 부사 박응천에게 유연이 형을 묶어보내면서 진위를 가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황상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응천도 이 유연의 말을 그대로 들은 것 같아요. 유연이 이런 주장을 해요. 형은 몸이 허약하고 작았는데 이자는 키도 크고 체구가 큽니다. 어떻게 형이 성인이 다 된 사람이 이렇게 더 커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 형은 얼굴이 작고 안색도 누르스름하고 수염이 없었는데 이자는 얼굴이 검붉고 또 넓고 수염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또 형은 음성이 여자 같았는데 이자는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이건 도저히 내 형이 아닙니다. 박응천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아니라는데 내 형이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죠. 이러니까 이제 최은규가 수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이 동생이 가짜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은규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게 집안의 소소한 일까지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죽은 형, 첫째 형 유치의 노비 중에 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건이를 만나자마자 내가 건이가 아니냐, 형수님은 안정하시냐, 형님 발인 때 상여가 뒤집힌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노비가 그 말을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동생이 맞는데요? 이렇게 되고 허이손이라는 노비한테는 내가 처가의 계집종 옥대하고 정분이 있었지 옛날에 내가 소시적에 재주가 많아서 활쏘기 물고기 잡이 이런 거 잘했잖아. 그러니까 허이손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 맞네요. 또 친구 서시은이라고 하는 친구하고는 일부러 얼굴을 맞대면을 하지 않고 벽을 사이에 두고 둘이 만나요. 이 상태에서 서시응이 내가 누군지 알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뜸 내 친구 서아무개 아닌가? 옛날 지장사에서 이 절이에요. 주역을 읽다가 눈을 소재로 시를 지은 일을 어찌 있겠는가?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목소리도 알아본 겁니다.
모습은 다른데 영락없이 옛날에 하던 그 이야기를 줄줄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찌 되는 거야?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가짜 유유로 나중에 밝혀지는 최은규가 결정타나를 날립니다. 내가 장가든 첫날 밤에 아내가 겹치마를 입었길래 억지로 벗기려고 했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제가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랬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백 씨에게 물어보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을 해요. 이런 아주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박응천이 백 씨한테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 씨가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 유연은 도저히 형의 모습이 아닌데 알고 있는 거는 형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부인과의 첫날 밤 이야기는 이거는 진짜 형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그 사이에 뻥튀기가 됐나? 막 수염이 막 자라고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이걸 전부 최은규는 내가 고생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고생하면 이런 일도 생기나요? 문제는요, 옛날에는 사진이 없어요. 이거 요즘 같으면은 옛날 앨범 갖다 놓고 이거 대조해 보면 금방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고려 말에도 이것 때문에 생긴 재밌는 일 하나가 있어요. 고려사에 있는 얘기인데요. 고려 말 공민왕 때 일입니다. 왕족인데 왕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환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울릉도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서 행방불명 돼 버립니다. 그런데 19년 뒤에 그 부인이 어떤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왕환이 지금 울릉도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수소문을 해서 일본까지 가서 이 남편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해요. 그런데 문제가 돌아온 다음에 생깁니다. 고려로 돌아온 왕환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전혀 몰라요.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살던 동네도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19년 전에 왕환을 만났던 신하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맞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체로는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저희가 왕환을 아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왕환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아마 이런 판명이 날 때는 그 부인의 역할이 컸을 거예요. 내 남편 맞습니다. 내가 남편이 맞는다는데 왜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겼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환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탄핵을 당하고 관직에서 쫓겨나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고려 말의 사문이라고 불리는 도은 이숭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숭인이 그 중에 1인이었습니다. 이숭인이 이것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요. 정말 우스운 일인데 지금도 그 왕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죠? 당시에는 사람의 외모를 어디에다 기록해 놓지를 않아요. 사진 당연히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 초상화를 그려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모를 기억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다시 유유로 돌아가서 최은규가 내가 유유야 하고 나타났을 때 몇 년 전에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그 기억력 이것 때문에 유유가 맞나 봐.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유유의 모습이 잘못된 건가? 이러면서 점점 유유 가짜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증언을 합니다. 유유가 맞나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유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서시웅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예요?
벽을 사이에 놓고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물어봤던 그 사람이 유유가 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수결로 하면 유유가 아니다가 많았지만 역시 유유가 맞는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판결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이때 최은규의 첩춘수가 병보석 보방을 요청했고 그래서 관노 박석의 집에 보방을 시켜요. 이건 뭐냐면 그 관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감옥에서 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박석의 집에서 최은규가 도망을 간 거예요. 사라진 거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논란이 하루아침에 잠재워지게 됩니다. 도망갔네? 가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다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도망쳤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뒤끝이 하나가 남는 게 있어요. 그 첩춘수가 이때 유연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 내용은 뭐냐면 유유가 맞는데 동생이 형을 죽이고 흔적을 없앴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뒤끝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 종결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 누가 일으킬까요? 네, 유유의 부인 백씨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백씨가 소복을 입고 곡을 하면서 경상가명에서 호소를 합니다. 경상가명은 대구보보다 상급관청이에요. 재물을 탐한 시동생 유연이 관노 박석과 공모해서 형을 죽이고 종적을 없앴다.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씨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어요. 뭐죠? 최은규가 가짜가 대구까지 왔는데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때 가서 만났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유연을 원망하고 최은규가 신혼 첫날 밤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맞아라고 증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만일 이 최은규가 가짜 유유라면 백씨의 그 증명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유연이 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최은규의 신혼 첫날 밤 이야기를 증명한 것은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야. 이런 주장이 함께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아니라 동생이 형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살인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런데 살인도 보통 살인이 아니에요. 남을 죽인 게 아니라 동생이 형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강상죄라고 해가지고 삼강오륜을 어긴 죄. 자식이 부모를 죽인 죄와 똑같이 취급이 됐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아니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동생이 형이 죽이는 일이 발생하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막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유연은 영문도 모르는 채 자기가 이 강상죄를 저지른 흉악무도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살인사건, 강상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관할권이 지방, 뭐 대구부라든지 경상도 이게 아닙니다. 중앙으로 바로 올라가게 돼요. 중앙에서는 대사관으로 있던 박계현이라는 사람이 대사관은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조선시대 언론 3사가 있잖아요.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이 사간원의 책임자가 대사관이에요. 이 대사관이 유연의 강상죄에 대한 논의를 제기합니다. 대구에서 강상죄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대구 부사였던 박응천을 탄핵해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잘못한 거다. 대구 부사가 잘못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박응천을 탄핵을 하는데 여기에 또 참 이 세상이 좁죠.
조선은 지금보다 더 좁았던 것 같아요. 이런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박계현이라는 사람의 얼사촌누이. 얼사촌누이라는 건 뭐냐면 사촌누이인데 어머니가 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자가 붙는 거예요. 얼사촌누이 존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존심이 유연의 처갓집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심이를 통해서 박계현이 처음부터 이 사건의 맥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이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유연을 의금부로 압송을 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564년 3월 11일의 일인데요. 강상죄가 되다 보니까 관할권이 서울로 올라왔을 뿐 아니라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 이 삼성이 모여서 추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 위관이라고 하는데 이 위관이 된 사람이 당시 우의정이었던 심통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심통원이 당대의 권력자예요. 심통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왕이었던 명종의 외척이었습니다. 심통원의 조카, 형의 아들이 명종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그 권력자 윤원형을 잘 알잖아요. 심통원은 윤원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대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통원이 이지라는 사람, 심융이라는 사람을 그 전부터 알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또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는 왕의 종친이잖아요. 명종의 종친이기 때문에 명종의 외척이었던 심통원과 어떻게든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융은 심통원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둘이 한 8촌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알려면 알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안면이 있었다 없었다는 걸 가지고 기록마다 또 달라요. 어떤 기록에서는 서로 알고 지냈다. 어떤 기록은 서로 모르고 지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통원에 대한 당대 평가가 아주 나빠요. 자, 명종실록에 심통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평생 동안 오로지 재물만 탐하고 몰이, 이를 모의하는 이걸 획책했다. 그러니까 평생 돈 벌 궁리만 했다 이거죠. 이런 사람한테 뇌물이 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심통원에게 뇌물을 줬다면 누가 줬을까? 유연이 줬을까? 이지가 줬을까? 아마 이지가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지와 심통원 사이에서 뭔가 거래가 있었고 이것이 이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삼성이 모여서 이 유연을 추국을 하는데 그때는 죽은 그 사람이 사실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유가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는 이미 떠나가 버리고 동생이 형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강상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집중이 돼 버려요. 그리고 자리도 대구가 아니라 서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은 굉장히 불리해지죠. 자기의 그 무고함을 증명해 줄 증인도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유연과 사건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 기록들이 또 입장에 따라 달라져요. 유연전은 유연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생송원록은 이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남겨서 똑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인 거예요. 왜 같은 사실을 다르게 기록해놨지? 그러지 마시고 다른 기록으로부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따져보는 이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지와 심융은 유유가 맞는다. 처음에 우리들은 오히려 의심했는데 유연이 확실하게 자기 형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에 따랐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춘수도 불려 나와요. 이 춘수는 다 맞는데 유연이 유유를 죽인 게 맞는다. 이 춘수는 대구에 있을 때부터도 이미 이런 주장을 했었고 똑같은 주장을 여기에서도 한 거예요.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이손이라는 사람. 왜 그 가짜 유유 그 최은규가 내가 뭐 젊을 때 뭐 그랬지, 뭐 손재주가 좋아서 그랬지, 이래서 그 홀렸던 바로 그 허이손은 유유가 맞는다. 내 부인 옥대와의 그런 기억, 이거 보면 틀림없다. 유연도 자기 형이라고 믿었다가 갑자기 결박해서 관아에 넘겼다. 그거 내가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반면에 유연의 노비였던 금석이와 몽금이는 아니다. 이거 유유가 가짜인데 춘수가 무고해서 벌어진 일이고 유연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백씨는 서울에 불려가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씨는 이때도 대구에 있었고 서울에 가지를 않습니다. 백씨의 증언은 들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유연이 이런 진술을 해요. 매형 2주로부터 통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가서 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형이 아니었습니다. 유연전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이생 송원록은 올라가서 형을 만나봤는데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대구로 함께 내려오는 길에 가짜라고 확신하고 내가 관아에 넘겼습니다. 가짜가 맞습니다. 그런데 형수 백씨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형수 백씨는 내게 화를 내면서도 직접 형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형을 죽였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결과를 다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이때 유연의 진술이 사실과 정확하게 맞고 있었던 거예요.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안 믿어줬어요. 안 믿어줍니다. 유연의 노비 몽합이는 이게 다 춘수의 무고로 벌어진 일이고 유연은 무고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안 믿어줘요. 조선시대의 이 형법은요. 증거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사자의 자백이 꼭 필요했습니다. 당사자가 내 죄를 인정해야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적인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하는, 이 고문을 정당화하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때 고문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회초리를 때리는 거, 몽둥이로 때리는 거, 압슬이라고 해가지고 정강이를 짓눌러서 고통을 주는 거, 주리를 튼다고 할 때 그 주리, 정강이를 밧줄이나 나무로 묶어서 고통을 주는 거, 낙형이라고 해가지고 불에 달군 쇠막대로 몸을 지지는 거,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한 가지 이 장을 친다고 했을 때 이게 곤장은 아니에요. 곤장은 장 중에 한 종류입니다. 곤장은 우리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왜 거기 늘 동원 앞에다가는 형틀하고 곤장을 놓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러니까 조선이 아주 잔인한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조선에서는 그런 형벌을 안 써요. 곤장은 이렇게 끝이 넓적해가지고 정말 타격이 더 효과적인, 다시 얘기해서 맞으면 더 아픈 이런 장을 이야기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그런 곤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 곤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거는 보통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군대에서 쓰는 장이에요. 군대에서 군기 잡을 때.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곤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이때 곤장을 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곤장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X를 그리셔야 됩니다.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장을 치는데 이 장도 한 번에 몇 대 이상 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30대 이상을 못 쳐요. 왜냐하면 이 장 치다가 장 맞다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모순적으로 자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대를 때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 30대씩 때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백을 얻어내는데 결국 유연이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니까 형을 죽인 강상범이 되잖아요. 강상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요. 유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압송된 지 불과 9일 만에 3월 20일 날 사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유연의 나이가 27살이에요. 뒤에 밝혀지지만 사형의 방법은 능지처사라는 거였어요. 능지처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좀 이거 좀 말하기도 좀 힘드는데 산 사람의 살점을 발라내는 거예요. 자기 살이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계속 며칠 동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팔다리까지 잘라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에요. 조선은 능지처사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팔다리와 목을 수레에 매달아서 찢어 죽이는 이걸 거열형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능지처사를 대신합니다. 강상범인 경우에는 능지처사라고 판결하고 거열형으로 시행한다 이건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불쌍하죠. 억울한 사람이 불쌍하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처음에 읽었던 바로 그 대목 명종실록에 학생 유연을 처형했다.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된 거예요. 이 기사 뒤에 사신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은 실록을 편찬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사신이 기록해놨던 그 글을 가지고 와서 실록에 넣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사신의 글이 실려 있어요. 하나의 글에는 유연이 형을 죽인 죄는 분명하여 엄폐하기 어렵다. 유연이 형을 죽인 것은 마지의 재산을 송수리째 차지하고 싶어서였다. 이런 나름의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유연이 재산 때문에 형을 죽인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런 사신의 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사신의 글도 그대로 이걸 인정합니다. 마지 자리를 빼앗고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신의 글에는 의문을 붙여놔요. 이지와 심룡, 김백천 같은 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진짜 유유라고는 했지만 처음에는 모두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으니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지가 않다. 또 유유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고 단지 매를 때려서 자백한 것만 가지고 형을 해친 강상죄로 처벌을 했으니 한간에 시비가 있었다. 뭔가 의심이 있다라고 한 이 사실을 밝혀놓은 거죠. 유연이 형을 죽였다. 강상죄로 처벌하면서 능지처사를 한 거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유연이 형을 죽였다고 했을까? 실록 원문에는 탈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장자의 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뜻이죠. 형을 죽이면 내가 적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형을 죽였다 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적장자가 점차 제사를 주관하고 그 대가로 상속을 더 받는 이런 일이 조선 전기 내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적장자와 그 다른 아들들을 구별하지 않고 아들, 딸 균분상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점차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승중자라고 해서 이 제사를 이어가는 아들, 이게 대개는 적장자가 되는데 이 승중자에게 상속을 좀 더 하는 관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경국대전에도 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는데 승중자에게는 5분의 1을 더 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생깁니다. 자, 승중, 이 제사를 이어가는 적장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5분의 1의 재산을 더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16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서 장남을 우대하는 관행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자녀 균분 상속이 아니고 적장자에게 조금씩 더 재산이 상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장자가 된다, 탈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살해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됐던 것이죠. 자, 이 유연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집의 장남은 유치예요. 유치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만일 유치에게 아들이 있으면 이 집의 적장, 다시 얘기해서 승중자는 유치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유치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일에 양자를 드리게 되면 그 양자가 적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치는 양자도 드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형망제급이라고 하는 원칙,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유유가 승중자가 됩니다. 승중자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사망이 아니고 실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형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 유연이 승중자가 돼야 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형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 유예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승중자로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승중자의 역할을 하면서 승중자가 되지 못했던 이 상황이 이제 사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연이 형 유유를 죽이고 자기의 지위를 분명히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의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만일에 유유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아들이 승중자가 되겠죠. 하지만 아들커녕 딸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탈적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형수 백씨와의 관계예요. 이 백씨는 남편이 실종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실종이 아니라 정말 사망했더라도 이 백씨의 위치는 확고한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총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부. 맏며느리 이런 뜻인데 보통의 맏며느리가 아니고 자식이 없이 죽은 장남의 부인을 총부라고 합니다. 맏며느리인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맏며느리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남편이 없을 때 이 총부가 제사를 주관하고 계승을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총부의 이 권한은 형망제급과 충돌해요. 장남이 죽었을 때 그렇다면 차남이 그 지위를 대신한다는 게 형망제급이잖아요. 그런데 총부의 이 역할은 장남이 죽었을 때 그 장남의 부인이 총부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이 가운데 총부의 권한은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규범이고 형망제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중심으로 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의 인식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16세기에는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형망제급이 우선시 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 동생이 형이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형의 아들이 없는 것도 다행으로 여기고 형의 집을 뺏고 형의 아내를 내쫓는 일이 생긴다. 형망제급을 하게 되면 동생이 다 차지하면서 형 가족들을 전부 내쫓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형망제급에 따른다면 유연이 승중자가 되는 것이고 총부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형수였던 백씨가 이 집안의 어떤 결정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 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죠. 이게 보통의 형망제급의 원칙과 총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그것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죠? 유유가 죽지 않았다. 실종된 것이다.
그러니까 형망제국도 안 되고 총부의 역할도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유해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사를 누가 지냈을까? 백씨가 지낼 수도 있고 유연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유가 돌아와요. 유유가 돌아왔을 때 유유의 귀환을 누가 가장 반겼을까요? 네, 백씨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반가웠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서 백씨는 이 집 맏며느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유유가 돌아왔을 때 반겼을까? 그걸로 그치는 걸까? 아니면 가짜 남편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공모를 한 것일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백씨는 남편이 다시 등장하면서 아, 이제 나도 옛날처럼 살 수 있겠구나, 또는 내 힘이 더 세지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시동생 유연 때문에 형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 남편이 되기로 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연의 입장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유연의 승중자의 지위가 더 강화가 되면서 백씨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겠죠. 바로 이 상황이 백씨가 유연을 형을 죽였다라고 해서 고발하게 된 이유가 될 것이다. 백씨의 행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유연이 죽은 다음에 경백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최은규의 서자,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이제 계승이 유유의 아들, 동생에 의해서 죽은 유유의 서자를 통해서 계승되도록 한 거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은규와 백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최경백은 백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내 양자로 들인 것은 최은규와 백씨 사이에 어떤 공모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죠.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다시 점화가 됩니다. 선조 때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세상이 달라져요. 조선 역사에서 선조의 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사림의 등장,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림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 이전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외척, 훈구, 이 사람들이 이제 내몰게 되는데 누가 쫓겨나게 되냐면 윤원영, 심통원, 이런 사람들이 퇴장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종친이었던 이지의 입장도 약화가 됩니다. 심통원과 이지가 전부 힘이 약해지면서 유연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한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재심의해야 된다. 시체도 못 찾았고 자백에만 의존했고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선조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1579년에 홍문관 수찬으로 있었던 윤국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윤국형이 실록에는 윤선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선조께 직접 아뢰입니다. 제가 1560년에 장인을 따라서 평안도 어디 가서 절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가 천유용이라는 거지 행세의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학식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특히 영남의 지리와 양반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도 영남 의성 출신이라서 호기심이 갔습니다. 뒤에 고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그 유유가 맞네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유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평안도 사람을 만나면 천유용에 대해서 내가 물었고 그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이래서 선조가 이 말을 듣고
평안도에서 천유용을 잡아서 서울로 압송했고 그로부터 내가 유유라고 하는 자백을 받게 됐다. 자, 이거는 이제 실록에 있는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죽었다는 유유, 최은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해주에서 이 최은규를 잡아서 서울로 압송했고 최은규가 도중에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했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죠. 최은규가 일을 벌렸는데 백씨와만 입을 맞추면 진짜 유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승중자가 되고 재산도 갖고 또 백씨를 처로, 춘수는 첩으로 해서 내가 대구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더해진 게 있죠. 가짜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 이겁니다. 그 혼인 첫날 밤에 그 일은 백씨하고 공모를 했다면 서로 입을 맞추기로 했거나 아니면 백씨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인데, 그 밖에도 사람들을 홀린 그 수많은 정보들, 정말 깨알 같은 일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죠. 이 이야기가 권흥인의 송계말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최은규가 본래 대구 근방 경산의 관속, 거기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유유의 여종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철을 통해서 주인이 유유니까 그 집안 얘기를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들었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지방을 떠돌다가 집나와 살고 있는 가출한 유유를 만나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유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이걸 전부 자기가 숙지하고 이 상태에서 대구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게 아니라면 정말로 가짜가 진짜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이래서 최은규가 범인이다 이거 분명해졌는데, 문제는 최은규의 단독 범행인가 공모자가 있는가 라고 하는 대로 눈길이 쏠리게 됩니다. 이제 그 진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은 춘수밖에 없어요. 최은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첩 춘수가 가짜 유유가 등장할 때부터 최은규하고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종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춘수를 불러다가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1562년에 이지가 노비를 먼저 보내와서 최은규에게 네가 유유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행세를 먼저 시작한 것이 최은규가 아니고 유유의 매형이었던 이지라고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바람에 이지가 주모자로 몰리게 돼요. 최은규는 그 사주를 받은, 말하자면 종범이 돼버리는 거죠. 이지는 펄쩍 뜁니다. 춘수의 무고다. 그런데 그 당시 조정에서 이 문제를 쉽게 넘기지를 않았어요. 이지는 종친이었습니다. 종친이면 양반 중에서도 대단히 대접을 받는 양반인데 이지를 신장을 해요. 신장이라는 건 뭐냐면 장을 쳐서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지는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 바람에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때 백씨가 살아있었거든요. 백씨는 이번에도 조사를 받지 않아요. 백씨를 조사할 기회가 3번이 있었던 셈이죠. 첫째는 대구에서 가짜 최은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둘째는 유연히 의금부에서 형을 죽인 죄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셋째는 이때 이지가 주모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과정에서 3번 증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선에서 양반 여성을 대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특히 양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데 그렇게 함부로 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유유는 별건으로 처벌이 됩니다. 아버지 상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괘씸죄, 장 100대, 도 3년. 이때 도라는 건 뭐냐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도는 언제나 장을 수반합니다. 어디 변방에 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냥 성한 몸으로 보내는 법은 없고 꼭 장을 때린 다음에 보내서 일을 시켜요. 3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2년을 더 살고 죽었는데 백씨와 재결합했을까요? 모릅니다.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춘수. 춘수는 교형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교형은 목을 졸라서 지금 요즘의 교수형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남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 문제 이거 어떻게 처리될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죠. 만일에 유연이 형을 죽이면 그의 재산을 독차지하게 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예요. 왜 아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재산 균분 상속의 전통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사남 3녀가 있기 때문에 유예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7남매가 똑같이 나누어 갖게 돼 있었던 거죠. 다만 자녀, 아들, 딸이 균분 상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위가 처가의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될 빌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집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유예원은 생전에 7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균분 상속을 했을 거예요. 자, 자녀 균분 상속 때문에 오히려 사위가 처가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 이지도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지의 경우는 어떤 거죠? 유예원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부인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유예원의 외손자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유예원의 재산이 이 집으로 상속이 될까요? 네, 됩니다. 자,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돼요. 이게 이제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데 따라서 유예원의 딸 이지의 부인이 일찍 죽었지만 이지와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고 이게 이지가 이 전쟁에 참전한 동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지가 이런 일을 처음부터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지가 처가의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받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상속을 받게 할 수 있었을까? 유예원이 7남매에게 균분한 상속, 그러니까 7분의 1이죠. 이 7분의 1 가운데 유유가 상속받은 금옥, 그 7분의 1이에요. 이 7분의 1을 가짜 유유가 채은규가 차지하게 되면 이지는 이 채은규와 협상을 해서 그 가운데 일부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러면 유예원 재산의 14분의 1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려고 이런 큰일을 벌였다? 글쎄요. 이게 모르죠. 유예원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뭐 대구의 엄청난 부호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지는 이미 그 7분의 1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 과연 이지가 주모자일까 하는 이런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밝혀지지 않는 것은 밝혀지지 않는 대로, 의심이 가는 것은 의심이 가는 대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는 알고 어떤 것은 왜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조선판 리플리 사건입니다. 리플리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맷 데이먼,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가 다 등장한 이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원작이 있어요. 무려 1960년에 개봉된 고전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알랑드롱의 출세작입니다. 이 영화 스토리도 아주 재밌지만 그 알랑드롱의 눈 보는 이재미로 이 영화 보게 되죠. 알랑드롱이 나왔던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였어요. 그래서 리메이크한 영화의 제목이 그대로 리플리가 됐던 거고, 이렇게 가짜 행세하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거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사건을 살펴봤는데 몇 번 의심을 하면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문제의 인물, 백씨 부인입니다. 강명관 교수는 이 유유 실종 사건, 이걸 소재로 책을 쓰면서 가짜 남편 만들기라고 제목을 붙였고, 아예 제목을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 전략 이렇게 달아놨어요. 강명관 교수는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백씨 부인을 의심합니다. 최은규가 진짜 유유가 될 경우에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느냐? 바로 백씨 부인이다. 최은규는 적장자의 지위, 제사를 지내는 권한, 재산을 갖게 될 것이지만, 어찌 보면 유유 사건은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 기획한 처절한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만일 최은규가 가짜라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역시 백씨 부인이다. 이거 최은규하고 간통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바로 받게 될 거예요. 공모했다는 거를 밝히는 순간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아마 가혹한 법적인 처벌, 아마 교형을 당하는 이런 그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은규가 반드시 유유이어야만 했고, 따라서 최은규가 가짜 유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거되어야만 했고, 그래서 시동생 유연을 살해했을 것이다. 유연을 죽음으로 몰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다 이고, 오히려 어떤 해답을 내기보다는 이 책에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대단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박계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계현 기억하세요? 대사관, 강상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 그래서 삼성에서 유연을 데려다가 추궁하고, 그래서 결국 능지처사에 이르는 판결을 내리도록 했던, 그 발단이 됐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박계현은 우선 이 사건 관련자들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록의 다른 데서 보면은 나름 권력자와 맞섰던 강직한 관료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계현은 이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유유가 진짜냐 가짜냐, 유연이 형을 죽였냐 안 죽였냐, 이런 진실과는 무관하게 동생이 형을 죽인 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인륜을 무너뜨린 강상죄를 대사관의 관직에 있는 내가 가볍게 다룰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과한 사명감이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윤리의식,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과도한 윤리의식과 어떤 신념이 이성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죠. 가을에 책 많이 읽으시겠죠? 1548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한 마르땡 게르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1548년이니까 16세기 중반, 이 유유 실종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사건의 전개도 아주 비슷해요. 마르땡 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이 틈을 노려서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텐게르인 척하고 그 고향으로 와요. 그래서 마르텐게르로 완전히 정착을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이 마르텐게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삼촌이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촌은 가짜가 등장해서 자기 재산을 빼앗길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의심하고 사실을 밝히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 가짜가 진짜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네, 마르텐게르의 부인이었습니다. 백씨 부인하고 똑같았던 거죠. 앞에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과 이 프랑스 이야기 마르텐게르의 귀향을 같이 읽으시면 또 한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16세기 조선과 프랑스가 다르면서도 참 같았다.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의 이익주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에서는 뺐는데 가짜 유유 최은규가 대구로 오기 전에 백씨 부인과 최은규 사이에 서신왕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3차례 정도 서신왕래가 있었고 유연이 시동생이 형수한테 그 편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 편지를 보면 아직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가서 형을 데리고 오기 전이죠. 편지를 보면 필체를 가지고 내가 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는데 잃어버렸다고 하고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만나지는 않았더라도 편지로 왕래가 있었다는 거 이거 하나. 두 번째로는 직접 만나지 않았다. 대구 감옥에 있을 때 백씨가 가서 맞는다라고 했으면 일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직접 사람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대질해서 내 남편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 기회가 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다. 그리고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을 때 유일한 승자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백씨 부인이에요. 최은규는 첩하구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백씨 부인에게 줘서 그 집에 그 성원이 되게 그 집의 승중자가 되게 하는 그 이익이 있었고 백씨 부인은 어차피 자기 자식은 없으니까 내가 위할 내 자식은 없으니까 최은규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뭐 제사도 계속 받게 될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총부로서 이 집안의 그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니까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의심스러운 게 백씨 부인이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단언하면 안 된다죠. 우리 역사 그 연구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심증은 확 가는데 자료가 없으면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씨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Q&A 한 토막 올리는 거죠, 이거. 네. 그럼 뒤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유유는 정말 죽었는지 실종됐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유유 살아 있었던 거죠. 살아 있다가 16년도에 진짜 나타난 거예요. 천유용이 진짜 유유예요. 마르텐게르도 진짜 마르텐게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나요. 근데 그거는 유유 같은 경우에는 유연이 다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났지만 마르텐게르는 그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마르텐게르가 나타나서 이제
전부 해결이 되는 이 시차가 그런.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깨알 같은 정보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차원이 달라져서 AI 발달하고 성형 이제 잘하잖아요. 이러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딥페이크 하니까 되잖아요. 영상으로 만드는 건 목소리, 얼굴 다 변조 가능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떤 정보를 기억을 해놔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죠? 홍채, 지문, DNA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게 되나요?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